자, 계속해서 무드 디스오더, 기분 장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양극성 장애가 있고요. 양극성이라고 하는 거, 폴 있죠. 폴은 극을 말하잖아요. 폴이 두 개, 앞에 BI가 붙으면 두 개란 얘기니까, 바이폴라, 폴이 두 개예요. 기분이 왔다 갔다, 냉탕, 온탕 한다는 얘기죠. 양극성 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이제 조울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엑스터시라고 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부터 깊은 우울증까지 기분 변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사건들이, 우리가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겠죠. 누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부모님이, 나는 이제 엄마 아빠가 연세가 많이 높으시니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굉장히 슬프겠죠. 그랬다가 뭐 기쁜 일이 생기면 또 기쁠 수도 있겠죠. 그런 외부 사건들하고 관련이 없이 이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양극성 장애이고요. 굉장히 기분이 고양되어 있거나 그리고 과도하게 흥분해 있거나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양극성 장애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뜬 기분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겠죠? 들뜬 기분이 언제, 상갓집에 갔는데 들뜬 기분이 있으면 그거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들뜬 기분이 항상 좋은 거는 아니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 그냥 잠깐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이제 양극성 장애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depressive disorder에서 우울 장애라고 있는데, 이런 주요 우울 장애의 원인을 보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그 심리장애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죠. 생물 심리 사회적 관점, 통틀어서 볼 수 있다. 결국 그런 얘기예요.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로토닌, 우리가 이제 우울증 약물을 쓸 때 세로토닌이 잘 흡수되도록 하는 약들, 그걸 주로 많이 쓰거든요. 세로토닌 이제 그 SSRI라고 해서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인히비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별적으로 세로토닌만 이렇게 재흡수 억제하는 또는 이런 약들을 우리가 이제 SSRI라고 하는데, 세로토닌이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다. 우리가 그 중간고사 이전에 시험 봤을 때 그런 거 우리 그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유전적 요인이 우울증하고 우울장애랑 관련이 있다.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이 조금 일반 인구보다 우울증 부모가 있을 때 조금 더 유병률이 높다, 발생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우울증은 어떤 상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자에게 유의미한 어떤 것들이 없어졌을 때, 상실이 됐을 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돈을 잃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목숨을 잃는 것만큼 큰 타격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부모가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상실이 우울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요인 이런 것들이 모두 우울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체적인 불편, 통증이 있으면. 그래서 암 환자들이 그 정신과 치료를 예전에는 그걸 굉장히 터부시했는데, 요즘에는 종양정신의학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이렇게 정서적으로 조금 더 특별하게 케어해주는 그런 진료과도 있습니다. 신체적 불편감은 우울감을 이제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보겠다, 같이 치료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진료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 학업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원하지 않은 임신, 그런 것들로 이제 우울증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우울증하고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자살이요. 자살은 이건 이제 우리나라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죠. 이제 이 나이 때 사망 원인 중에 사고사 다음으로 많은 것이 수이사이드다. 암이나 뭐 이런 질환이 아니라 사고사 다음으로 수이사이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배우죠. 이 사람도 자살을 했고 이런 얘기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이제 여성들이 조금 더 유병률이 높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후 우울하고 산후 우울증이 산후 우울감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출산을 하고 나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마터니티 블루스라고 해서 정상적인 이런 우울감이 이제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고 우울감이 오래되고 깊이가 깊어지면 그거는 산후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이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함께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자살은 우울한 기분, 스트레스 사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연령, 학력, 어떤 민족, 성별 이런 거라도 관련이 있다. 굉장히 설명이 많이 될 수 있는 거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이 조금 더 유병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뭐 마사이족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만족감을 이제 쉽게 가까운 데서 만족감을 얻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줄여서 기록을 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건 관심을 끌려고 한다든지 관심을 끌려고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그리고 주위에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고 싶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얼러트하게 좀 봐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전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진 단서를 좀 주기도 해요. 단서를 좀 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울을 가진 사람, 우울증하고 자살하고는 굉장히 그 관련성이 높은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술하고 또 이 우울증, 술하고 우울, 자살 이거가 이제 하나 세트처럼 이렇게 같이 묶여지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하고 또 우리가 심리장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정신분열증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정신분열증, 정신이 스플릿 됐다, 찢어졌다. 그래서 이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감이 주는 진단명이 주는 그런 스티그마가 굉장히 강하죠. 낙인 효과가 있어서 조현병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아직도 이제 그 옛날 문헌이나 이런 거 보면 정신분열병이라고 써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조현병이라고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제 언어, 사고, 지각 능력 이런 것들,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이제 어려움이 좀 있고요. 조현병 환자의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양성 증상이라고 해야 되는 건 없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티브 심톰이라고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거. 막 그 과도한 행동이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거. 그건 양성 증상이고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있어야 되는 건데 없는 거. 우리가 슬플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기쁠 때는 웃어야 되잖아. 그런 감정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건데 없는 거. 그런 걸 음성 증상이라고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 증상은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거. 음성 증상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언어와의 문제를 보면 주의력에 문제가 있고 사고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장애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각과 관련된 문제. 지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 뭔가 외부에 촉각도 있고 뭐 청각도 있고 시각 있고 외부 자극들이 많이 있죠. 그런 자극을 우리가 느끼는 대로 느껴지는 것은 정상인데 외부에 자극이 없어. 근데 내가 그걸 느껴. 그러면 그거는 지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지각에 감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 타면 막 그 벽 보고 막 혼자 말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길을 가는데 길에서 막 혼자 누구랑 싸우는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하는 건 그 사람의 지각 세계에서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각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현병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조현병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행동, 정서,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활동이 이제 거칠다고 하는 거는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이 아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괜히 상갓집에 가서 슬퍼야 되는데 혼자 막 웃는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감각이나 사고, 행동 이런 것들이 억제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한 몸짓,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장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운동 활동이 현저하게 손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지각 관련된 문제도 있고 행동과 관련된 문제, 정서와 관련된 문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망상장애가 있는데요. 이 편집증적이라고 하는 거 하나에 막 집착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게 틀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망상임에도 불구하고 굳게 믿는 그런 신념, 이것이 이제 망상장애의 근원, 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정망상이라고 해서 배우자가 바람났다고 이제 믿는다든지,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이랑 나랑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상이죠. 과대망상, 애정망상, 뭐 배우자 부정망상, 망상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불합리한 그런 믿음, 신념, 이것이 이제 망상장애의 근원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보이는 거는 환시, 들리는 건 환청.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지각의 문제인 거죠. 감각 지각의 문제인 거죠. 조현병을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현병은 조건형성 관찰학습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행동보다 비정상적인 조현병적인 행동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때마다 더 주의 집중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조현병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고, 양육의 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만 5세 이전에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수용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 5세 이전에는 주 양육자가 바뀌지 않는 것을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 양육자가 이제 엄마가 그걸 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그렇지 못한다고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이제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애기한테 불안감을 주고, 그래서 양육의 질이 조현병 발병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 양육자가 안 바뀐 사람은 다 훌륭해야 되냐, 정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이 있고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100%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만 5세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충분한 애정을 이제 양육자가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조현병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청소년의 뇌에서는 이게 이제 평균 소실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라색과 파란색은 이제 거의 소실이 안 돼 있는 부분이죠. 두정엽에 여기 그 머리 위에 정수리 두정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빨간색이 많으면 소실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붉은색과 보라색 부분이 여기는 많죠. 정신분열증, 이건 옛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 2001년 문헌이라서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회백질을 촬영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회백질이 많이 손실이 되어 있더라 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생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가족력은 어느 정도 되냐라고 보면, 일반 인구에서 그 조현병 일반 인구에서는 1% 정도 된다고 하면, 부모가 조현병이라고 하면 한 6배 정도 일반인보다 높다는 거.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일 때는 거의 굉장히 높은 절반 정도의 확률로 조현병이 발병할 위험성이 그 정도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 쭉 보면 조현병의 생물 심리사회적 모델에서 보면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도 취약하고, 도파민이 신경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이 과도하게 사용됐다든지, 회백질에 결점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 육아 환경이 이제 불성실하고 부실하고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충분한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잘 공급되지 못하면, 이제 그래서 가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난하면 다 조현병에 걸리나요? 라고 말하면 또 그렇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거가 양극성 장애, 조현병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성격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심리 장애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신간호학에서 이제 다시 깊이 있게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 교재에 있는 정도, 우리 PPT에 있는 정도만 그냥 러프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못 믿어요. 못 믿고 계속 꼬치꼬치 캐묻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신뢰관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좋은 질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편집성 성격 장애가 있고 조현형이 있고 조현성이 있고 조현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이 조현성 인격장애, 조현형 인격장애 요거 두 개는 혼동되기도 쉽기도 하고 그리고 그 차이가 미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에 대해서 이걸 구분해라 이런 문제는 내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성 성격장애라고 성격장애, 인격장애 같은 말입니다.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영문으로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고 우리말로는 성격장애 또는 인격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혼자 있는 요 조현성 인격장애는 대인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고 혼자 있는 이런 특성이 있고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환각이나 망상이 없는 것이 조현성 인격장애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현형 성격장애, 조현형 인격장애라고 하는 거는 환상이 있고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심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편집성 성격장애랑 비슷하죠. 다른 사람 못 믿고 의심하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독특한 자기들이 만드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독특한 사고, 지각, 행동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현병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정도가 약하지만 그래도 정상 범위에서 좀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형 성격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뭐 방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염산 길 가는데 막 버린다든지 이렇게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를 잘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남근기 시기에 그 부모와의 관계,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학대를 받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한 그 벌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또래한테 따돌림을 당했다든지 이렇게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여성이 우울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처럼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남성에게 조금 더 유병률이 높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해칠 수 있다. 이게 반사회적 인격장애예요. 이렇게 해서 법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것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거, 경계성 보더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요. 내 기분이 이 냉탕온탕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분이 불안정하고 충동성이 있어서 통제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가치, 목표 뭐 이런 것들을 그 정확한 목표가 없고 그리고 항상 불안정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의존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좋은 감정으로 이제 A라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내가 버림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차버리는 거. 그래서 이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만났다가 계속 유기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 내가 버려질까봐 버려지는 감정을 경험하면 내 자아가 보존이 안 될 정도로 심하게 손상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계성 성격장애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렇게 설명, 지문을 보면 이게 어떤 성격 장애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쭉 지시문이 있다. 보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성격 장애냐, 어떤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거절이나 비판 이런 거를 받으면 그건 나에 대한 공격이라고 맺는 거예요. 공격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비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실은 뭐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논의를 한다든지 할 때 나랑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나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두려워하죠.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질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관계 맺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 관계를 맺는 것보다 오래된 관계, 이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오래된 사람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겠죠. 이런 걸 경험하는 건 가족 위에는 사실 이런 관계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이제 관계가 조금만 나한테 비판적이 되면 바로 그런 관계를 이제 종료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계가족 이외에는 가까운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 것이 이제 회피성 성격장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회피성 성격장애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조현성 성격장애랑 다른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요. 관심도 있지만 내가 거절받을까봐 또는 비판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두려운 거지 조현성 성격장애에서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못 믿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관심도 있고 온정을 느끼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회피성 성격장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쭉 봤던 이런 성격장애의 원인을 보면 생물학적인 요인, 심리학적인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 이렇게 살펴볼 건데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는 아까 얘기했죠. 대부분 유전적 요인이 있다. 일부 성격장애에서도 생물학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쌍생아 연구, 입양아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성격장애도 관련이 좀 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요인으로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결국은 어린 시절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경험,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이 수용받고 많이 칭찬받고 이러면 이런 성격장애가 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죠.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데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그게 성격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반사회적인 성격장애 청소년들은 자신의 잘못된 걸 계속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본인들이 일을 이제 나쁜 일을 할 때마다 반사회적인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강화되는 방식으로 이제 키워지기 때문에 점점 더 빈곤의 악순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을 보면 이 사회문화적으로 그 안정적인 이제 인격체가 하나의 인격체로 형성되려면 그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의 보살핌,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서 하나의 인격체로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제일 작은 단위가 사회의 제일 작은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여기에서 형성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떤 불안정한 지금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이기주의가 극단적이고 이제 이런 사회에 살면서 이런 성격 장애들이 조금 더 많이 예전보다 좀 더 많아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심리장애에 대한 얘기들을 쭉 살펴봤는데 여기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 PPT에 있는 내용 이외에 더 깊이 있게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 책에 있고 심리장애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또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거지 사실은 이 내용이 정신간호학에서 좀 나중에 다 깊이 있게 다뤄질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